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29화.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 옥자입니다. 제가 선정했고요. 선정한 이유는 당연하죠. 지금 굉장히 핫한 영화고 제가 목을 빼놓고 기다렸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인데다가 나오는 제작진이 너무나도 빵빵하고 다루려고 하는 소재가 듣도 보도 못한 소재였기 때문에 다루게 됐습니다. 기본 개요를 일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봉준호고요. 각본은 봉준호가 썼고 론 존슨도 참여했습니다. 네. 촬영에는 다리우스 콘지, 음악에는 정재일, 제작사는 플랜B 엔터테인먼트, 옥자 SPC, 배급사는 넷플릭스, 촬영 기간은 2016년 4월 22일부터 8월 21일 정도까지, 개봉은 2017년 6월 29일에 전 세계에서 개봉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넷플릭스니까. 제작비는 약 5천만 달러, 그러니까 600억 원이 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스오피스는 77만 달러를 거뒀는데 사실 이게 넷플릭스 수익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제작사 플랜B 엔터테인먼트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죠. 네.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미국의 영화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문라이트를 제작하기도 했고 노예 12년을 제작하기도 했었죠. 옥자 SPC는 옥자 제작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내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배급에는 넷플릭스인데 극장 개봉 때문에 화제가 됐죠. 저희가 윤나리 큐레이터님 시간 때 기묘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계 가입자 7천만 명, 그리고 동영상 컨텐츠를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오카, 마르코폴로, 기묘한 이야기 등등 자체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옥자 이전에 비스트 오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투자를 한 적도 있었지만 흥행은 별로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옥자의 스코어는 메타크리틱에서는 메타스코어 76점, 유저스코어는 7.4점을 거뒀고 로튼토마토에선 85%의 신선도, 그리고 7.4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옥자는 칸 경쟁 부분에서 올랐죠. BBC에서는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정신나간 채식주의 스릴러가 칸을 열광시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별 4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옥자에 대해서 스트리밍 공개라고 하는 상영 방식 때문에 칸 영화제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프랑스 극장협회가 전통성을 언급하면서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진출에 저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출품작은 프랑스 극장에서 상영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해서 일단은 경쟁 부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줄리에타를 다뤘는데 줄리에타의 감독인 알모도바르가 이번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을 극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옥자한테는 황금 종려상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거죠. 네. 이 발언에 대해서 본 감독은 알모도바르 감독이 옥자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흥분된다고, 왜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이라고. 봉준호 감독도 사실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이 최고의 관람 행위라고 생각하긴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칸에서 개봉했을 당시에 넷플릭스의 로고가 맨 처음에 뜨는 것을 보고 영화인들이 굉장한 야유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1분여간 기립박수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스트리밍과 극장에 동시에 개봉한다는 것이 영화 산업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진정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진 컨텐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봉준호 감독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왜 넷플릭스를 선택하게 되었냐면은 600억이나 되는 예산이 필요한 작품이었는데 자신한테 모든 권한을 준 곳은 넷플릭스 뿐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옥자라고 하는 영화는 본 감독의 100% 의도된 연출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입김이 통하지 않은. 네. 국내에서 개봉 전에 이 문제로 많이 시끌시끌했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등 다 개봉을 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CGV는 자사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를 굉장히 많은 스크린에 걸면서 독점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화인들의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감독의 인터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이 직접 밝히길 본인은 육식을 반대하지 않지만
비윤리적인 공장식 도축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옥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은 페스토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붉은 고기를 안 먹고 치즈나 유제품, 달걀, 해산물은 먹는 그런 채식주의자. 딱히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냄새를 싫어하고 단순한 이유라고 이렇게 밝혔고, 옥자가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또 샤넬이 의상 협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분홍 드레스 장면, 틸다 스윈튼과 미자가 입는 샤넬에서 직접 디자인을 했는데 칼 라거펠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 이거는 틸다 스윈튼이 직접 스폰서를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 밖에 본 감독이 직접 인터뷰로 밝혔는데 본인의 첫 사랑 영화라고, 다만 그 상대가 동물일 뿐이라고. 그리고 각본가 론 존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론 존슨의 과거 작품 중 하나인 프랭크를 굉장히 공감하고 배꼽 잡으면서 봤다고 본 감독이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 만한 게 2010년에 옥자 시노시스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힘들고 괴로울 정도로 너무나도 버거웠다고. 그리고 어떤 네티즌이 괴물이랑 관련지어서 세월호 사건을 엮는 포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괴물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뭐 그런 식의 포스팅을 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심정적으로 괴로웠다고 생각을 했고, 세월호 사건이 앞으로 작품에 영향이 있을지 기자가 물어봤는데, 과거의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를 찍을 때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하니까 훨씬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정신으로 찍기 어려웠는데, 본인이 찍을지 다른 사람이 찍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을 영화로 다루게 된다면 엄청나게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직접 대규모 도살장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곳인데 하루에 수천 마리가 죽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공장들은 재료를 가지고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하나의 생명체를 완벽하게 해체시켜버린다고. 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깜짝 놀라서 한 달 반 정도 고기를 못 먹었는데, 한국 와서는 자연스럽게 한우집으로 가서 한우를 먹었다고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옥자 영문 표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게 있는데, 오자가 대문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옥자 스펠링 자체를 다 대문자로 쓸 수 있었는데 다 소문자로 썼죠. 그 이유는 딱히 없고 소문자로 쓰니까 이뻐 보여서 그냥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옥자라고 하는 그 스펠링을 보고 오케이자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자의 속편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절대 직접 제작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차기작인 기생충이라고 하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설국열차도 드라마로 속편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 고사했다고, 속편을 만들 계획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기차는 다시 타고 싶지 않다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기차씨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다고, 무언가의 속편을 만들기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썩히기가 너무 아깝다고, 자기는 70세 전까지 수많은 영화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속편으로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은 조금 아쉬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트리비아는 이 정도에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부터 스텝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틸다 스윈튼을 다시 썼는데, 본 감독이 생각하기를 틸다 스윈튼은 송강호 선배랑 비슷한 것 같다. 왜냐면 즉흥적인 대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사를 그래서 함께 만들었고 후시 녹음 또한 상의를 해서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흥행의 압박이 없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왜냐하면은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수많은 가입자들로부터 일정한 돈을 걷어서 만들어진 온라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작품만 내놓으면은 끝나는 구조잖아요. 극장에서 흥행을 하느니 실패를 하느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기만 하면 수입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찍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감독의 작품을 보면은 스미스 군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여성이 영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프란다스에게서는 베두나가 그랬고 살인의 추억에서는 주인공들은 남자지만 결국 사건의 실마리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백강호 같은 장애인이나 또는 여성 피해자들, 또 여경 이런 사람들이 실마리를 헤쳐나가기도 하고, 괴물에서는 베두나가 결국 불화살을 당겨서 괴물을 죽이죠. 그렇죠. 킬딸 치죠, 막판. 네. 그리고 마더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제목도 마더인데다가 김혜자 씨를 위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이번 영화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딱히 큰 의미를 두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근데 옥자에서 미자의 모티브는 산골소녀 영자 사건이 굉장히 강하게 자신한테 박혔다고 하더라고요, 뇌리에. 산골소녀의 이미지를 그렸을 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스텝,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입니다. 이분의 전작은 에비타, 세븐, 비치, 패닝룸, 미드나잇 인 파리, 아무르, 로마 위드 러브, 이민자 등을 찍었고요. 에비타를 통해서 오스카 촬영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뉴욕 비평가협회에서 촬영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본 감독님이 말하기를 다리우스 콘지 감독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하면서 친해져서 다리 형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미팅을 했을 때 44mm 필름으로 이 영화를 찍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무조건 디지털로만 찍어야 된다는 넷플릭스의 대답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전 세계에 10대밖에 없는 알렉사 65 카메라가 개쩌니까 이걸로 찍자 막 이렇게 본 감독한테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게 됐죠. 참고로 알렉사 65라고 하는 카메라는 6.5K의 화질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카메라로 찍은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스타워즈 로그원, 레버넌트 등을 찍었죠. 네. 그리고 마스터링을 거친 후에 4K 해상도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 감독은 정재일 감독입니다. 전작으로는 싸움, 마린보이, 바람, 해무, 전에 해무라고 하는 작품을 봉준호 감독님이 제작을 했고 그때 연이 닿아서 옥자에서도 음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한 음악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만 3살에 피아노를 쳤고 10살에는 기타를 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10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뤘는데 대부분 한 달 안에 마스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프로젝트 긱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1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17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음악 천재로 불리우면서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가정 형편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긱스 밴드 일원으로 세션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만 했다고. 그래서 서울 재즈 아카데미 1기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나쁜 영화, 강원도의 힘, OST 세션 등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4년에는 뮤지컬 음악도 맡아서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뮤지컬을 통해서 음악감독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 활동으로는 국악과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했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박효신 7집 앨범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전체 앨범 프로듀싱과 작곡과 편곡을 박효신과 같이 했죠. 네. 작년인가 스케치북에서 정재일과 박효신이 둘이 나와서 거의 단독 콘서트처럼 꾸민 무대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정재일 뮤지션을 처음 봤는데 와, 포스가 대단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데도 음악도 굉장했고 굉장히 좀 감동스럽게 봐서. 그리고 옥자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작곡과 편곡, 그리고 피아노, 기타, 드럼 등등 악기 연주까지 모두 직접 연주를 해서 녹음을 했다고 하고 마케도니아를 직접 방문해서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고 부다페스트에서는 60인조 오케스트라, 15인조 빅밴드, 소년소녀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을 직접 지휘하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적인 역량이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배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틸다 스윈튼이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네. 루시 미란도와 낸시 미란도. 근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제이 역할을 맡은 폴 다노. 전작으론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 미스 리틀 선샤인, 데어 비 블러드, 테이킹 오드스탁, 루퍼, 프리즈너스, 노예 12년, 유스 등에 나왔습니다. 네. 나오는 작품마다 잡지를 해주지. 맞아주잖아.
그쵸. 이번 작품에서도 맞는 게 나오지. 이거 아마 노린 거겠지. 다른 거보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인정한 남자 아닙니까? 데어 윌 비 블러드에서 굉장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면서 배우들을 거의 위협하다시피 했는데 그치. 폴 다노는 쫄지 않았다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하고 이전에도 작품 한 번 더 찍은 적 있지. 발라드 오브 제게노즈였나? 거기서 이미 맞춰봐서 아마 그랬을 공산이 큰 것 같아. 폴 다노는 저에게는 데어 윌 비 블러드에서 미친놈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런 작품을 또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자 역할을 맡은 안서연 배우. 2004년생이더라고요. 전작으로는 하녀, 파괴된 사나이, 몬스터, 신의 한수, 그 외에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4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칸 영화제를 꿈꿨다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5살에는 드라마 연애 결혼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답게 순수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기를 할 때 본 감독님이 자유로운 선택을 주어서 너무나도 좋았다. 근데 이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식당을 가서 야 아무거나 먹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면 종류 중에 한번 골라보자. 그게 좀 쉬울 것 같다. 라는 식의 연기 주문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택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폭넓게 자유롭게 연기를 하라. 지표만 던져주는 식의 주문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영화에 캐스팅된 경로는 원래 옥자를 위해서 오디션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 경로로 캐스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벌써 연기를 한 지 10년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디션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장문의 이메일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서 2달 만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뵀는데 오디션 느낌이 아니라 마치 배우를 초대한 느낌으로 자신을 맞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나 시놉시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고 대부분 다른 감독님들은 스케줄을 확인하거나 연기관, 대본 읽어보기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본 감독님은 좀 특이하게 오늘 밤 뭐 먹었냐? 친구들이랑은 뭐하고 노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고. 네. 근데 10개월 정도 그냥 계속 이런 얘기만 하더래. 그리고 나서야 대본을 통으로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한 달에 한 20번 가까이 읽었고 본 감독님한테 미자가 마치 옥자의 어머니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 감독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엄마가 자기 자식을 데려와야 한다는 느낌의 모성애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읽다 보니까 이 미자 캐릭터의 80% 정도가 본인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감독님이 이상한 데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좀 변태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찍다가 매운탕 먹고 싶어 라고 하는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엄청 좋아하면서 이 장면을 꼭 넣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사실 그렇게 이쁘장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산골 소녀다 보니까. 근데 본 감독은 더러움 속에 묻어있어야 미모가 빛난다 라고 자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벌써 차기작은 미망인이라고 하는 단편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1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인 옥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